지금 뭐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들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을 내놓으면서 어떤 분들은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되고 어떤 분들은 1주택자였다가 무주택자가 됐는데 거기에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는 공급이라는 걸 엄청나게 땡겨가지고 이미 공급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내놓으면서 그게 또한 공급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결국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고 선도하면서 세금을 이제 많이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까지 더불어 또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일단 허용해주고 그 이후에는 결국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까요?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미 뭐 상당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지금 벌써 시장에 좀 변화가 있다. 네.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강남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강북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오른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이게 일관되게 좀 계속 가야 되는데요. 이게 일관되게 가게 되면 시장 충격도 있고 영향도 있고 안정화하는데도 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저희 넷 중에 사실은 제가 잘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주택자가 있거나 뭐 1주택인데 뭐 이제 50억이 넘어가거나 이런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걸로 제가 대충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요게 왜요? 부자구나. 세금 아까도 그랬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가 아니라 전 세금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 열채를 갖고 있어도 돼요. 세금만 제대로 내면 누가 그 다주택자를 욕합니까? 이런 이 보유세에 대해서 정상화가 되고 내가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은 저는 열채든 20채든 그 다주택자를 이렇게 악마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그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재차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도 했고. 자,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시장 뭐 보면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걸로 진짜 잡히겠어? 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강미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랑 비슷할까 이제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연애하는 남녀 관계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남녀 관계하고 너무 쪼이고 어디야? 누구랑 뭐 먹어? 몇 시에 들어올 거야? 갑자기 무서운데요? 이러면 사랑이 떠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자유를 어느 정도 주되 네가 알아서 좀 좋은 모습으로 나와의 데이트, 관계 혹은 결혼까지 앞둘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그래서 부동산을 너무 쪼인다. 그러면 선량한 실거주자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비실거주 이지만 피해보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유는 주되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지켜볼게. 근데 좀 잘해봐. 왜냐면 내가 예전에 크게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많이 풀어주면 바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적당히 신뢰관계가 쌓이면 둘의 관계는 특별히 뭐 어떤 규정, 각서 이런 거 쓰지 않더라도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그러니까 그 단계인 것 같아요. 부동산은 사실 경제는 심리, 부동산도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녀 관계로 이제 비교를 해주신 건데 우리가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 항상 떠오르는 게 1주택자 중에 실거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분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논란이 계속 뒤따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불안감을 해소를 해야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변인께서는? 뭐 50억 이상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분화해서 좀 구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세금을 물린다. 그거에 대한 명분은 OECD 국가 중에 보유세를 물리는 거 우리나라가 좀 많이 낮은 편이야. 뭐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돼라는 주장이 일단 있고 그게 먹혀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노년에 나도 모르게 강남에 집 한 채가 생겼는데 수입은 없고. 그렇죠.
세금은 매년 내야 되고 네. 이러면 그분들은 앞으로 먹고 살기 집 비싼 거 있는데 차라리 집 팔고 이사가 하면 그 선택도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것도 구간을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진짜로 사는지 10년이 넘었어처럼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법들은 정부에서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 역차별 논란이라는 것은 사실 이번에만 등장한 건 아니고 매번 등장하는 주제이긴 하죠. 그동안 본인들도 역차별로 돈을 얻은 거 아닌가요? 네, 그거에 대한 어쨌든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돈으로 사면은 사기 어렵고 시세가 형성되기도 어렵고 거래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예. 금융이 끼어버리니까 남의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사고 그것이 결국은 추세를 형성해가지고 시세를 높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 그동안 고가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그 혜택을 충분히 받잖아요. 예. 이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남들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니까 예. 그리고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하니까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인데요. 네. 과거 우리나라 경제는요 정상일 때 꼭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비정상일 땐 손을 놔요. 왜 그래? 한번 보세요. 과거의 기록들을 한번 보시면 네.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는 막 그 주식시장을 못 올라가게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침체하면 이걸 화랑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또 가만히 있어요. 이 정책이 대부분 또 부동산에도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저는 조금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봤고요. 이거를 잡지 못하면 금융 전체의 부실화가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부분은 다 담보대출이거든요. 그나마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서부터 어쨌든 LTV라고 그래서 그 시가의 50%만 대출해주는 그런 걸 예. 적용했기 때문에 예.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지 않았지. 예. 이걸 그냥 말만 따르면 한 90%씩 대출해줬으면 지금 금융기관들 다 날라갔거든요. 예. 지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조정을 해야 우리가 차후에 발생될 금융위기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괜찮고요. 좀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걸 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 뭐 한두 명 내 불만 있다고 해서 덤벼 들으면 그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좀 같이 협력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좀 저는 맞다고 모든 봅니다. 정책 중에 가장 먹혔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타이트하게 준 거. 이게 더 떨어질 심리도 매수자들에게 있겠지만 영끌을 해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매수자분들에게는 이제 대출이 막혀서 못 사는 것도 있겠지만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또 막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규제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방송국에서 그 연예인들한테는 연예인만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신용카드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옛날 시대 아니에요? 한도가 그렇죠. 진짜요? 그리고 좀 또 몰랐어요. 집을 살 때 90%까지 그 사려고 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정말로 100억짜리를 10억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야. 그런 대출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럼 과거에는 왜 그렇게 풀어줘 놓고 지금은 쪼이냐에 예.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고 예.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 연예인들을 타깃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임대 사업을 했던 분들 그동안 굉장한 혜택 많이 받잖아요. 네. 임대 사업과 다주택자를 헷갈리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한테도 뭐 시효 없이 니네 옛날에 이런 거 누렸으니까 이만큼 내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내 하는 걸로 좀 형평성을 맞추면 예. 억울한 분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요즘에 대통령 지지도 조사나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의 절대 다수가 대통령이 행정을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라는 평가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경제, 뭐 부동산,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 뭐 특히 외교 다 포함해서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기임엔 분명하고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이 이후에 보유세 이런 정책 도입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는 과반 이상 또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조사들이 갤럽이나 이런 전화면접 조사를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렇게까지 어떤 정부가 이렇게까지 부동산 정상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대통령이 보여준 적 있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김용민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예. 이것도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5,000년 역사 중에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개혁을 못한 정책이 2개가 있습니다. 5천 년의 유일한 역사 중에요. 검찰 개혁.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5,000년이니까. 의금부였겠죠, 의금부 네. 검찰이. 근데 그 역사책에 보면 단 한 번도 개혁을 못한 것이 토지 개혁하고 군포 개혁입니다. 군포 개혁은 뭐예요? 옛날에는 군대를 안 가고 맞아요. 군포를 만들어서 내면은 군역을 명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는 군대를 안 가고 그 군포를 안 내면은 그 옆집에 부과하고 옆집은 도망가면 그 집 개한테도 부과할 정도로 그 가혹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 때 그 고생을 한 거죠, 우리가. 근데 역사책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토지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양반 댁은 말을 타고 하루 왼종일 24시간 달려도 그 집 땅을 못 건너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통화하면서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만약에 이거 성공하면 역사책에 한 줄 긋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좀 다만 걱정스러웠던 거는 그나마 저기 지금 사회자님께서 그 여론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청나라가 만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족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을 작게 걷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한족이 그렇게 그 지배받고 살았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이게 세금을 가지고 했다가 실패한 게 문재인 정부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호응이 있다는 것은 저는 차별성이 있다고 봐요. 그 정책 내에. 그래서 과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물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정책을 피겠다고 하는 것이 구분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전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하나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윤석열을 뽑았던 다주택자 지인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뭐라고요?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카드 못 써서 전전긍긍하는 게 더 꼴배기 싫다. 지금 오히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보유세 쓰고 나도 세금 더 많이 낼 테니까 돈 많이 갖고 있는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비싼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세금 더 내게 만들고 다주택자들 집 팔게 만들어서 민간 공급 열어주는 게 뭐가 나쁘냐. 나는 윤석열 뽑았지만 난 지금 이재명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느끼는 게 여론조사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요즘에 많이 느껴서 이번 정부에서 더 자신감을 갖고 부동산 정책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